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원자재 투자해야죠. 그래서 원자재를 두 분 다 사셨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난 거죠. 원자재 가격이 하늘 끝에서 땅 끝으로 꺼질 수도 있죠. 요즘은 이제 경제학자보다는 군사 전문가가 분석 더 잘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한길입니다. 부부장님, 그 상반기 내내 세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큰 저희한테 화두가 있었는데 이런 약간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공급망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좀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모르겠다는 게 크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일단 좀 근데 상황 설명은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가라는 건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건데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공급망이 문제가 좀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공급도 같이 봐야 되지만 수요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수요 쪽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 공급에 대한 얘기가 예측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요인들이 많아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 봉쇄가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엄청난 공급이 있는 걸 갖다가 이쪽 이제 수요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를 막고 있는 굉장히 큰 스톡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하나의 문턱 같은 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걸 딱 막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풀리게 된다. 그럼 이게 한꺼번에 또 풀려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이게 뭐 풀려 나오는 걸 떠나서 여기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풀리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 공급망 쪽에서 예측을 하기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8.5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가지고 8.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8.6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된 건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미국의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물가가 조금씩은 안정세를 찾을 겁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되게 빠르게 내려올 물가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에 의한 이슈 때문에 공급에 의한 제한 때문에 이렇게 쳐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공급망 이 얘기가요.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참고를 많이 하는 외신에 이제 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면 그분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명언이 요즘 이제 경제학자보다는 군사 전문가가 분석 더 잘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악재이면서도 예측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부부장님, 제 기사를 좀 보면 최근 기업들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소비가 되게 커지게 됐었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상점들이 여기에 물건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소비가 강해지니까 여기를 대비해 가지고 물건을 미리 쟁여놓으려고 할 겁니다. 이 쟁여놓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고를 크게 쌓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적정 재고라는 게 있죠. 적정 재고라는 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3개월치를 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보다 소비가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래서 3개월치 쌓아놓은 게 3일 만에 나가버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만 더 사볼까? 근데 하루 만에 동나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느낌이 어떻죠? 더 쌓아야겠다. 6개월치를 쌓아야 되잖아요. 6개월치를 쌓아봤더니 또 하루 만에 나가요. 느낌이 어떠세요? 1년치 쌓아야겠다. 그래서 1년치를 갖다가 확 쌓게 됩니다. 그럼 1년치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어마어마하게 돌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저만 1년치를 주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주문을 한 거예요. 1년치를. 그럼 이제 다 공장에 다 주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공장이 엄청나게 돌려야 될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치를 갖다가 쌓기 위해서 지금 공장에 있는 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치를 또 받았어요. 근데 1년치도 3일 만에 나가버렸어. 그럼 어떠죠? 이제 2년치 돌려야죠. 그럼 공장은 더 난리 나겠죠. 공장 설비 늘리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치를 딱 돌리려고 2년치를 갖다 재고를 딱 받아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소비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난 거죠. 근데 저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네. 모두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고는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물건을 이제 팔아요. 그럼 소비자가 반품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 이거 반납하고 싶다고. 네. 다시 리펀드 해달라고 해요. 요즘은 물건을 안 받아준대요. 그냥 돈만 돌려준대요. 물건 쓰시라고. 네. 왜냐면 그걸 돌려받는 운송비에 네. 그걸 쌓아둘 창고가 없는 거예요. 하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될까요? 제가 만약 2년치를 쌓아놨어요. 근데 이제 소비가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으로. 그럼 2년이 걸려야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2년 이내에 제가 주문을 할까요? 공장 주문을? 안 하죠. 안 하게 되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은 안 돌아가죠. 사람의 고용을 줄이게 되겠죠. 네. 그럼 임금 상승이 줄어들겠죠. 네. 수요가 줄겠죠. 그럼 이제 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유가 이제 물론 이 재고가 전체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그런 균열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뭐 저희 같은 좀 경제 새싹이나 금융 투자자들은 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네네. 잠깐 보면 요즘 참 이렇게 많이 쏠려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지금 다들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걸리면 한순간에 일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세질 줄을 모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디플레이션 관련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니까 지금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 쪽에 우리가 자산의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자재가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원자재를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 원자재를 투자합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투자해요. 그러면 자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원자재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원자재 투자해야죠. 그래서 원자재를 두 분 다 사셨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 또 인터뷰를 받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자재를 사야죠. 또 사. 그랬더니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 또 물어보겠죠 인터뷰. 원자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는 계속 유동성의 힘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자들까지 다 몰리면서 투기가 몰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보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자재 가격이 하늘 끝에서 땅 끝으로 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한쪽 상황만이 이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면서 특정 변동성 높은 자산에다가 전체를 몰아넣는 이런 형태의 쏠림 투자 있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움직이는 거다. 세상은 바뀌는 거거든요.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뭘 투자해야 되냐면은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분산 투자가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원자재가 많이 떴어요. 한 7년, 8년 동안 누가 원자재 투자한 얘기 했었어요. 불경기에 디플레이션 심리가 이렇게 강한데 누가 원자재 투자하냐. 그래서 아무도 이걸 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만 오르고 다 떨어지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건 우리가 미래를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영원히 똑같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